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AMPP를 사용해서 MySQL 서버를 실행시킨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접속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탐색기를 하나 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XAMPP를 설치한 그 경로를 찾아가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학원 컴퓨터에서 설치 같이 안 하신 분들도 C 드라이브에 XAMPP에 보통 다 있을 거예요. 얘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안에 여러 가지 폴더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MySQL 잠깐만요. 비네. 자, XAMPP 안에 MySQL이라고 하는 폴더 여기까지 들어오고 나서 bin이라고 하는 폴더까지 한 번 더 들어가 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행시켜야 되는 애는 얘로 봐야겠다. 이걸로. 자, 여기서 우리가 실행시켜야 되는 애는 여기 mysql.exe 파일 이 친구거든요. 얘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엔터. 깜빡하더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자, 얘는 그냥 실행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찾아 들어오고 나면은 탐색기가 지금 현재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 거잖아요. 이 주소에다가 전체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cmd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던 주소에서 cmd가 열려요. 자, 근데 이 방식 말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걸로 볼까? 자, 여기 빈틈. 지금 목록 빈틈에다가 우클릭 한번 하고, 없네? 잠깐만요. 쉬프트 우클릭. 쉬프트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라고 있는데 얘는 안 되고요.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 창 열기라고 나오는 분들은 그거 눌러도 똑같아요. 이걸로 열려요. 파워쉘이랑 이건 좀 달라요. 파워쉘로는 명령어가 똑같지 않습니다. 좀 다릅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cmd 그냥 얘 연 다음에, 지금 얘는 administrator라고 하는 경로에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cd 점점 나간 다음에 여기서 XAMPP로 들어가고, 그 다음 MySQL로 들어가고, 이 안에서 bin으로 한 번 더 들어가고, 그럼 여기랑 똑같아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cmd 해서 연 거랑 지금 방금 이 작업을 통해 들어간 거랑 같아요. 경로가. 얘도 C 드라이브의 XAMPP의 MySQL의 bin, 얘도 C 드라이브의 XAMPP의 MySQL의 bin. 똑같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방식으로 하든 저 방식으로 하든 결국 이 bin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이 폴더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mysql.exe 라고 하면 실행이 되긴 하는데 여기다 추가로 입력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h 클리치 1.03.1 그리고 unote p. 자, 우리가 입력할 명령어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메모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칠 때 우리가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exe. 그리고 이것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거 남아요.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이 저도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엔터를 치게 되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패스워드를 만든 적이 없어요. XAMPP 설치하고 나서 패스워드를 따로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MariaDB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죠. 자, 이게 나오면 접속한 거예요. 이 MariaDB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MySQL의 별명 같은 존재고 둘이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지금 그겁니다. 어떤 에러가 뜨시죠? 자, 여기까지 나오면 일단 접속 성공.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일단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QL이거든요. SQL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명령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 얘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줘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조작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 create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A1 없으니까 A1 같은 거 하나 만들겠다 하고 나서 다시 show 보여달라 하면, 지금 아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죠. 제가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처음에 어이구 이거 다 지웠구나. 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했었고, 그걸 다루기 위해 DBMS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MySQL 이라고 입력하면서 이거를 입력해서 들어갔죠. 지금 결국 실행시키려고 했던 게 mysql.exe 파일이에요. 그게 DBMS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속입니다. 접속기.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방금 설치했던 XMPP가 제공하는 MySQL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예요. 접속기. 그 접속기를 실행해서 나는 이런 계정으로 이런 패스워드로 들어갈 거야 라고 입력을 한 거고요. 입력을 했을 때 패스워드 한 번 더 입력하는데 정해놓은 거 없으니까 그냥 엔터 치고 들어보면 접속기를 통해 MySQL 서버에 들어왔다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해줘야 실제로 우리가 다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DBMS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했다고 해서 DB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 치고 들어와서 작업 다 할 수 있는데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막 작업하려고 하면은 얘는 UI도 없고 우리가 명령어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직접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접근이 가능하고 이렇게 다룰 수 있다. 이게 리눅스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느낌이 오시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다룰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방식을 쓰지 않을 겁니다. 너무 불편해요, 이거는. 다루기도 힘들고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결과를 보려고 했을 때 답답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얘를 꺼버릴 거예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껐다고 해서 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결이 끊어진 거지 서버는 돌고 있어요. 서버가 꺼지면 문제지만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연결했던 접속기를 끄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거를 이제 편하게 쓰기 위해서 SQL 요그 커뮤니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링크 한번 눌러보세요. 저는 여기서 SQL 요그 커뮤니티라고 치고 들어갈 겁니다. 똑같아요. 링크로 들어오셔도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와도 결국 똑같습니다. GitHub 사이트로 제공되고 있는 SQL 요그 커뮤니티 위키라는 곳을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도 여기로 들어가도 결국 똑같다. 그쵸? 같죠? 자, 여기서 맨 위에 있는 SQL 요그 커뮤니티 에디션 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설치가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굳이. 얘는 아까 XMPP처럼
설치를 다시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진 않는데 설정 때문에 그냥 두세요. 이미 학원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아마 다 되어 있을 거라서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설치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만, 비대면 혹은 개인 컴퓨터 쓰시는 분들만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에 가면 이런 게 받아지는데 얘도 비슷해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코리안, 한국어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다음 동의합니다. 다음. 여기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이거 바탕화면 바로가기 만들기, 뭐 시작 프로그램에 추가하기 이런 건데 편하신 대로. 전 어차피 설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프로그램 파일스에 있는 이 경로. 그리고 설치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는 안 할 거니까. 이게 없으신 분들은 설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치를 완료했다라고 하면 여기다 SQL 로그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런 게 나와요. 커뮤니티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SQL 로그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SQL 트라이얼 어쩌고 되어 있는 건 그것만 아니면 돼요. 나온 거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얘는 이미 쓰던 게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잠시만요. 저장하셨겠지? 네, 이걸로 하자. 자, 처음에 여기 뒤에가 파랗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하나 떴을 거예요. 처음에 열었다 하면.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미 뭐가 떴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누르시면 돼요. 새 연결. 컨트롤 M 눌러도 되고 이거 눌러도 되고 아니면 파일 새 연결 해도 돼요. 어쨌든 새 연결. 그럼 지금 저장된 연결 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그냥 냅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새 연결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맨 왼쪽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dbms 본인 이니셜 넣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여기가 바뀌어요. dbms 본인 이니셜 다시 언더바 이니셜. 자, 그리고 나서 이 MySQL 호스트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지금 로컬 호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냥 두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로컬에 있는 DB에 접속할 거기 때문에. 근데 얘를 이제 실제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DB 서버에 접속을 할 거다. 그럼 그 DB 서버 IP를 넣어줘야 돼요. 네, 현재 우리는 본인 로컬에 다 XMPP를 설치한 상황이니까 얘는 내 로컬에 있는 DB 서버에 들어갈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 로컬 호스트랑 127.0.0.1은 같은 의미예요. 얘도 로컬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요. 그냥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본인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같은 의미입니다. 얘는 해당 IP를 적어주면 되는 거고. 자, 사용자 이름. 우리는 지금 현재 루트밖에 없어요. 루트로 들어갈 거고요. 비밀번호 정해놓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준 거예요. 그리고 포트. 얘는 몇 번 써야 돼요? 얘 3306인 이유? 얘가 3306이니까. 만약에 나 3306 얼레디 떠가지고 이걸 바꿨다. 여기서 접속할 때 포트 그 바뀌어있는 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연결. 그럼 뭐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까 저장할 거냐 물어보는데 예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허리 1이라고 하는 연습장 같은 게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거 어디서 봤던 애들이에요? 이거 아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세요.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 똑같아요. 자, 물론 이게 지금 XMPP를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저랑 다를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쓰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만드신 분들은 얘랑 얘까지 한 4개에서 5개
정도만 나올 거예요. 그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처음 설치했을 때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그 5개, 4개 걔네들만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추가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저랑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얘랑은 똑같죠? 이렇게가.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이 CMD 창에서 치나 그냥 이 툴을 사용하나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똑같다. 근데 이 툴을 쓰는 이유는 얘는 UI라는 게 존재하고 화면이 존재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얘를 쓰자. 얘는 불편하니까. 자, 지금 여기다 입력했던 이 명령어 여기서도 한번 쳐볼게요. show databases 쳐보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자, 이거 실행시키는 거는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문구를 블럭을 씌운 다음에 드래그한 다음에 F9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결과가 나와요. 얘가 결국에 얘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얘로도 할 수 있지만 얘는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 하나를 설치를 한 거고요. 제가 아까 이제 DB마다 DBMS가 이제 있다라고 했는데 이 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종의 DBMS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얘는 DBMS가 아니고요. 우리가 좀 전에 설치했던 이 XMPP 하고 나서 CMD 창 열어가지고 MySQL 치고 들어가죠. 그게 DBMS예요. 그 접속기가. 그 클라이언트가 기존 DBMS입니다. MySQL에 엮여있는 DBMS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 DBMS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냥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린 이 툴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다 적었던 이런 명령어들 이게 SQL이에요. 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자, 이게 지금 SQL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DB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랬죠. DB 종류는 많다. 그러면 자, 과연 오라클과 MySQL 이거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명령어들은 SQL이라고 했는데 DB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럼 종류마다 SQL이 다 다를까요? 이거는 일단 개념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원래는 DB마다 SQL이 달랐어요. 근데 DB 종류가 하도 많고 이제 이 DB들을 사용할 때 개발자들이 그럼 오라클 쓸 때는 오라클 문법 알아야 되고 MySQL 쓸 때는 MySQL, SQL 문법 알아야 되고 이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했습니다. 표준 SQL이라고 하는 문법을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생겨난 뒤로부터는 이제 DB마다 SQL이 다르긴 다른데 한 95% 정도는 표준 SQL을 따르고 있어서 거의 똑같다. 그럼 여기서 나머지 5% 다르긴 다른 거 그것들은 뭐냐? DB가 갖고 있는 특색 문법들 이것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DB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오라클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왜 학원은 MySQL 가르쳐? 그럼 난 지금 이 학원이랑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혹여나 있다면 그러면 딱 5%만 맞는 말 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표준 SQL을 배우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 이 특색 문법들 사실상 비율로 보면 5%가 넘을 수도 있는데 이 5% 정도만 다르다고 보면 되는 게 표준 SQL로 다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SQL을 배우면 결국 어떤 DB든지 간에 어떤 DBMS든지 간에 다 쓸 수 있다. 근데 이 5% 틀린 부분들 이런 특색들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일단 표준 SQL로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안 된다면 그때 가서 구글링 하면 돼요. 실제로 게시판 기능에서는 이 특색 문법을 쓸 일이 아예 없어요.
웹 개발 안에서는 딱히 없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특색 문법들에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일할 때,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이랬던 게, 오라클에서는 이제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문법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옛날에 실제로 이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있고, 근데 MySQL에서는 이런 게 안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했죠. 아우터 조인이라는 걸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아우터 조인이라는 건 MySQL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이거 안 쓰면 그만인 거예요. 똑같이 아우터 조인이라는 말을 써주면 얘나 똑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다른 거를 뽑아보자면, 이제 우리가 DB에서 테이블을 만들 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주게 되는데, 이때 오라클과 MySQL이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조금 다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타입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바에서 우리가 인트면 정수고, 쇼츠면은 뭐 쇼츠고, 뭐 플롯이면 실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얘도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DB도. 근데 이런 타입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 넘버가 있나? 이거 하나 볼까요? 그럼 보는 게 좋겠네요. 오라클 데이터 타입, 그리고 MySQL 데이터 타입. 자, 이 둘을 놓고 보면 뭐 정수용 타입 이런 거에 뭐 타이니 인트, 스몰 인트, 인트, 빅 인트, 이런 정수가 4가지나 있죠. 중간에 미디엄 인트도 있네요. 이런 게 있는데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라클에서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의 넘버, 플롯, 바이너리 플롯, 바이너리 더블, 이런 식으로 타입이 좀 다르죠. 이거 말고는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은 이제 숫자 데이터를 넣을 거다 하면은 넘버를 쓰면 된다, 이런 거고, MySQL은 인트나 뭐 이런 거 골라서 쓰면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것만 좀 달라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그냥 구글링 했죠. 여러분들도 구글링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결국 표준 SQL을 따라간다, 이거 배울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A1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있죠? 이 A1,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drop database A1 블럭 씌워서 F9 그러면은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아까 우리 이 명령창에서 실행했을 때는 뭐 이런 결과 같은 거 안 나왔죠? 나오긴 나와요. 걔도 비슷한 거 하면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한 개의 쿼리가 실행되었고 1개 성공했고 에러는 0개고 원인, 경고도 0개다. 그리고 내가 날린 쿼리, 지금 현재 실행한 쿼리, 여기서 말하는 쿼리라는 건 우리가 사용한 SQL 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SQL 문법에 맞게 작성한 명령어, 그걸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실행한 이 쿼리를 여기서 또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쿼리가 실행됐을 때 적용된 열수,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조작하다 보면은 이 열수가 적용이 되는 그 데이터마다 추가가 돼요.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총 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나왔다, 석세스가 아니라 에러가 나왔다, 그럼 여기 에러 메시지도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A1 데이터베이스를 지웠는데 성공했죠. 근데 여기 지금 A1 남아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루트 골뱅이 이 부분 한번 클릭한 다음에 F5 누르면 사라지거든요. 이건 그냥 새로 고침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A1 없는데 얘를 또 지우겠대요. 그럼 얘는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에러 내용을 보면 can't drop database,
지울 수 없다. 누구를? A1을.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에러 내용 보고서 수정하면 돼요. 쿼리를. 그러니까 자바 실행했을 때 나오는 에러처럼 얘가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 코드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보면서 구글링 해가며 쿼리문을 날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참 이거 안 했구나. 우리 이거 SQL 요구 커뮤니티 딱 처음에 열었을 때 연결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설정할 거 하나 있어요. 별거 아니고 되게 간단한 건데, 이미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두시면 되고,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따라 하세요. 도구의 환경 설정. 그럼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제 글꼴 편집기 설정 여기로 불러져 있는데, 처음에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이거 안 하셨네? 자, 기본값에서 기본값 그냥 두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거 하나만 추가할게요. 메시지 탭에서 경고 보기, 이거 하나 클릭하겠습니다. 얘는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파워툴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다른 거 다 안 건드려도 돼요. 일반의 메시지 탭에서 경고 보기 하나, 그리고 플러스 글꼴 편집기 설정 오셔가지고, 아마 콘솔라스? 아니면 다른 폰트?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어쨌든 디트 코딩은 아닐 거예요. 얘는 기본 제공되는 폰트 아니니까. 근데 얘도 어쨌든 우리가 쿼리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코드를 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디트 코딩이 편하겠죠? 그래서 폰트 원하시는 거 적용하신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얘가 처음에 아마 8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설치 딱 하면은 그걸 4로 바꿀 겁니다. 8은 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바꿔주시고 확인. 이 툴에서 사용할 설정은 이게 다예요.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애매해서 잠시만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게 하나 추가가 됐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를 열어보시면 이제 코드펜에 JS, 자바스크립트 구분에 이렇게 텍스트가 쭉 있는데, 이거 그냥 전체 선택,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그대로 복사, 그리고 우리 SQL 요구 여기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주 데이터 베이스 지워요? 네,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맨 최상단에 있는 슬래시 별, 이거 지워줄 거고요. 맨 아래에 있는 별 슬래시, 얘도 지워줄 거예요. 방금 지운 애들은 무슨 역할이었을까요? 네, 주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샵, 이건 무슨 역할일까요? 주석입니다. 그냥 주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다가 실제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쿼리를 작성해보고 실행해 볼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전체 주석이 걸려져 있어 버리면 실행 못하겠죠. 그래서 주석 푼 거예요. 그리고 이 주석이 이게 안 되네. 이거였나? 단축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렇게 써놓고 이 한 줄을 주석하겠다. 컨트롤 쉬프트 C, 얘도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샵을 써도 주석이고, 대시 2번 해도 주석이고, 만약에 여러 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블럭을 딱 이만큼만 씌웠거든요. 이러고서 컨트롤 쉬프트 C 하면 전체 줄이 다 주석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블럭만큼 주석. 근데 만약에 블럭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주석을 했다. 그럼 이 줄 주석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이 커링은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주석이란 얘기는 이거 해놓고 F9 눌러봤자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서 뭐라고 하는데, 원래 같으면 자 이게 주석이 아니다, 얘 실행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에러가 나요. 이런 거 없다. 지금 이 에러는 뭐냐면, 지금 이거 신텍스는 뭐였죠? 문법 쪽이었죠. 문법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쿼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주석이 걸려 있으니 얘를 날렸다고 해도 에러가 날 게 없는 거죠. 이런 주석이 존재하고, 간단하게 시간 되는 만큼 그냥 좀 하다가 안 되면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리스팅이라는 뜻은 그냥 전체를 다 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리스트 보여주듯이 리스팅한 결과 그 리스트를 보여주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해봤죠? show 데이터 베이시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자, show 무슨 뜻이에요?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데이터베이시스를. 자,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아는 DB예요. 근데 S가 붙었죠. 그럼 뭐예요? 복수계.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보여줘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직관적이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자, 이거는 검색 따로 안 해보셔도 되고, 아니다, 검색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 이것도. 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SQL 문법을 배운다고 했죠. 그 SQL 문법은 우리가 표준 SQL을 토대로 배울 거라고 했고, 그 표준 SQL 문법들은 공통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이라기보다는 약간 문법을 분류시켜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DDL, DML, DCL이 있어요. 이건 모든 DB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뭔지 간단하게 좀 보죠. 자, DDL은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라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좀 내용이 어렵죠. 말로는 좀 이해가 어려워요. 이건 정확히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건드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자, 아니지. 데이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거 드랍. 아까 드랍 데이터베이스 제가 해봤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지운다죠. 그리고 이 크리에이트는 뭐예요? 뜻이? 만드는 거거든요. 창조하는 건데, 얘는 테이블을 만들 때 써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 때도 생각해보면 이 크리에이트를 썼어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베이스 혹은 테이블, 이런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덩어리들을 만들 때, 혹은 그 덩어리들을 수정할 때, 혹은 그 덩어리들을 지울 때 쓰는 문법이 DDL 문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때는 모르셔도 되는 개념인데, 혹시나 정보처리기사 쪽을 같이 공부하신다고 하면 이런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로 나올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그 과목에 DDL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밑에 DML, 얘는 데이터 조작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데이터를 건드린다 한 게 얘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들어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데이터를 우리는 그 표 구조를 사용해서 저장해 놓고 사용할 거예요. 그 표의 역할을 하는 게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들을 건드릴 때 쓰는 문법이 DML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문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select, 선택이죠. 맞아요. 그 테이블을 선택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 올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insert, 삽입이죠. 데이터를 추가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update, 수정이죠. 변화죠. 네, 데이터 바꿀 때, 데이터 수정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딜리트, 삭제죠. 데이터 삭제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공통됐죠? 다 데이터를 건드려요.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건드리는 문법이 DML.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문법은 누구다? DDL. 그리고 DCM.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이거 리눅스 하신 분들은 익숙한 게 좀 있죠? 그랜트도 있고 리버크도 있고 그리고 커밋 롤백 이런 거 있는데, 자, 그랜트 얘는 권한 부여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데이터 제어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좀 정확한 개념은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 쪽으로 봤을 때 뭐 계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실행한 쿼리문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애매하네. 자, 여기서 우리가 커밋, 얘도 익숙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깃허브에다가 git 배시를 사용해서 커밋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깃허브에 저장되죠. 올라가서. 그렇게 저장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커밋은. 그리고 이 롤백, 얘는 이제 복구, 돌려버려요. 방금 전에 커밋 한번 하고 롤백을 해버리면 커밋하기 전으로 돌아가요. 그런 거 하는 녀석들인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 이 커밋과 롤백, 우리는 얘 실행했을 때 커밋과 롤백 같은 거 한 적 없는데 결과 잘 나왔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추가도 잘 됐었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는 기본 설정으로 오토 커밋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날렸다, 그럼 이 쿼리는 그냥 자동 커밋이 된 거예요. 하나 날릴 때마다 그게 히스토리에 남아요. 이쪽에 보이는 히스토리에 내가 날린 쿼리가 이렇게 남아요. 근데 만약에 오토 커밋을 해제했다, 그럼 이 쿼리 날리고 나서 내가 얘를 커밋하지 않고 그냥 껐다 키면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토 커밋 풀어놓은 상태에서 만들고 얘 껐다 키면 사라져요. 커밋해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근데 오토 커밋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없는데, 이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실제로 취업을 하고 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려야 돼요. 자, 그때도 오토 커밋 그냥 유지하고 많이 하긴 하거든요, 작업할 때. 근데 내가 진짜 중요하게 만약에 데이터를 좀 지워야 되거나 테이블을 지워야 되거나 아니면 뭐 좀 중요한 변경사항들이 막 적용이 돼야 돼요. 이럴 때는 혹시 몰라서 오토 커밋 끄고 작업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오토 커밋이 되어 있으면 내가 쿼리를 날린 순간 얘는 저장했죠. 그럼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토 커밋을 꺼놨다, 그러면 해놓고 확인까지 하고 나서 커밋을 하면 그때 저장돼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서버 관리할 때 DB, 실제로 운영 DB를 많이 건드렸는데, 저는 물론 이제 적응하고 나서 오토 커밋 상태로 그냥 항상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날린 적이 있어요. 데이터를 날렸어요, 데이터를. 근데 다행히 이 데이터는 백업본이 있었고, 그 백업본으로 저는 바로 그냥 돌려놓고 이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실제 사용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딱 날리고 나서 생각을 딱 했는데, 잠깐만, 큰일 났다 이러고 어떡하지? 그리고 바로 백업본 찾아가지고 적용시켜서 다시 올려놓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유유히 제 작업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진짜 백업본이 없는데 잘못해서 데이터를 지워버리면 이건 큰 사고예요. 운영 서버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때는 테이블을 지워, 데이터를 지워, 뭐 데이터베이스를 지워, 이런 거는 엄청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운영 서버 DB는. 근데 물론 우리는 지금 개발 환경이고 로컬에 다 DB를 그냥 단위로 만들어 놓은 환경이니까 여기서는 막 지웠다 새로 만들고 지웠다 새로 만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건 운영에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제 프로그램에서, 거기서는 진짜 중요시 해야 됩니다. 엄청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데이터를 지우거나 할 때 진짜 10번씩 확인하세요. 실제로 제가 다녔던 회사에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그 전에 계시던 직원분이 한번 날렸대요. 근데 그거를 복구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대요. 그 한 달 동안 정시 퇴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복구할 때까지. 왜냐면 복구가 안 되면 사용자들이 못 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네이버 회사에 있는 누군가가 네이버의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지워버렸다? 그럼 그 사람도 그거 복구할 때까지 퇴근 못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불만이 많을 거니까.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근데 뭐 지금 우리 개발 환경에서는 괜찮아요. 여기선 날려도 다시 만들어버리면 되고, 어차피 중요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면 되고, 하지만 운영은 꼭 조심하시고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했네요. 내일 수업 때 여기 밑에서부터 쭉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 쭉 하고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는 걸 또 하나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만들어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종료하시면 되고요. 종료할 때 계속 나오면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구입하지 마세요. 돈 주고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